네, TV 책방 북소리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 정말 기다리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 평론가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가장 기다렸던 네. 그런 저자분이십니다. 오늘 정말 드디어 모셨는데요. 이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또 촌철살인의 그 멋진 글들. 네.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팬들을 거느리신 그런 논객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을 뵈면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울려요. 예, 네. 이 부드러움과 또 강철 같은 그런 어떤 강인함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십니다. 네, 여전히 이 세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논객이시죠. 네, 언론인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강단에 서시는 분입니다. 세기를 연 사람들 손석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지만 네, 네. 올해 초에만 벌써 2권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호레이발의 눈물인가요? 예, 소설. 소설입니다. 그렇죠. 1월에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세기를 연 사람들이 2월에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한 달 간격이어서요. 집필 기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네, 집필 기간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뭐 이제 출판사 사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간격으로 나왔지 네. 뭐 한 달 사이에 쓴 책은 그러게요. 전혀 아니겠죠. 네.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약간 하나는 소설이고 하나는 인문서라서 네. 워낙 좀 장르가 다르고 분위기가 네. 다르게 느껴져서요. 네. 좀 오랜 기간을 두고 쓰신 건가요? 어떠세요? 네, 세기를 연 사람들에 나오는 24명의 네. 삶은 사실 제가 그 대학에서 이제 철학을 공부하기 네. 시작하면서부터 존경했었던 분들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배운 네. 이런 분들의 삶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네. 기간으로만 따진다면 상당히 오래된 그런 굉장히 예전부터. 글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책에는 24분이 나오는데 네. 이 석가도 나오고 또 예수도 나오고. 무하마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이 세기를 연 사람들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 본인이 존경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네. 이외에 어떤 또 선정 기준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는 3가지 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사회 현실을 네. 이제 고정불변의 것으로 보고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세상은 두 번째는 세상은 변화되어 가는데 그 변화되지만 자신은 관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은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자신이 작은 실천을 해나가는 사람. 이렇게 3가지 범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죠. 뭐 제가 임의로 이렇게 나눈 것은 아니고요. 네. 어떤 철학자의 그 구분에 의해서 제가 조금 보탠 것인데, 에게는 제가 어떤 삶의 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뭐 선입견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네. 하지만 그래도 세상은 변화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변화되어 가는 것의 방향을 좀 이렇게 제시해 준 사람 네. 이제 그런 사람을 꼽아 보았어요. 역사 속에서. 제목이 왜 세기를 여는 사람들인지 그냥 한 방에 딱 알겠는데.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 제목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표지의 제목에서 세기를 연 사람들에서 연 한 자만 네. 가운데 굉장히 좀 네. 임팩트 있게 네. 디자인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저는 사실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연 사람들에 대해서 쓰셨지만 혹시 열 사람들을 위해서 네. 이 책을 꼭 읽어봐라 네. 라는 뜻으로 혹시 쓰신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날카롭게 지적을 네. 해주셨듯이 사실은 세기를 열었던 그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뭐 지식이나 이런 걸 더 보태자는 데 뜻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온고지신으로 그 사람들이 열었던 길이 지금 이 시점에 21세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데에 네.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성도 좀 이 시대를 사는 학생들, 한창 배우는 그런 네. 사람들이 좀 읽으면 좋겠다라는 구성입니다. 네. 뭐 태어난 연도,
죽은 연도, 돌아가신 연도부터 해서 예. 이 시대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시각들이 있는지 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네. 마지막에는 또 연관돼서 어떤 서적들을 예. 또 읽어보면 좋을지까지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네. 다 좀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쓰신 건가요? 꼭 학생들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그 강연을 다니면서 늘 강조해 왔던 것이 좀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그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그 주권자들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소통해 나가는 이런 그 지적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왔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뭐 이 책에도 나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스웨덴의 이제 복지국가를 우리는 흔히 부러워하면서도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스웨덴 복지국가는 학습 토론 조직이 활성화되어서 그러니까 스웨덴 유권자들 사이에 정치 뭐를 비롯한 경제 현상, 사회 현상, 문화 현상들에 대한 스터디 서클이라고 하죠. 학습 동아리 네.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그 운영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그런 학습 동아리에 필요한 그 자료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쓴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젊은 세대들이기 네네. 때문에요. 더군다나 또 지금 젊은 세대가 뭐 헬조선이니 대한민국이니 이래서 상당히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에 용기를 주고 싶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대학생들이 그래도 가장 뭐 관심을 두고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어요. 이왕이면 네. 그렇죠? 학생들이 좀 많이 읽고 많은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참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거의 인물들을 소환해서 이제 그들의 삶이 그렇죠. 도대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던져놓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그렇죠. 그런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 책이 젊은이들한테 저도 또 개인적으로 권해주고 싶은 그런 추천하고 책이기도 싶은, 예, 네. 책이었습니다. 이 들어가는 말의 글의 제목이 예. 새 길은 길을 잃었을 때 열린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자꾸 거듭해서 읽게 맞아요. 되고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또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에도 나오는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을 빌리자면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 이런 그 말처럼 네. 이 현재 역시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거겠죠? 아, 네. 네.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사실 한국사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팍팍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군부 독재 시기에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향점이 뚜렷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1989년에서 91년에 이르는 소련 동구의 네. 사태,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북쪽의 아사 사태, 이런 거를 겪으면서 사실 인류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금 뭐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국사에서는 더욱 그게 증폭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는 젊은이들에게, 지금 좌절해가는 젊은이들에게 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창조적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기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젊은이도 아닌데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길이 없다고 절망만 할 게 아니구나 하면서 새롭게 좀 벅찬 기분도 들고 또 앞서간 분들, 그러니까 사실 긴 역사 속에서 보면 길 없었던 시절도 많았지 않습니까? 또 사실 그렇죠. 그런 시절에 예. 어떻게 보면 위대한 존재들도 또 그런 예. 인물들도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고요. 맞아요. 용기도 네. 얻게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과찬을 주셔서 민망합니다. 굉장히 좀 쉽게 제 식대로 생각을 해봐도 길이 그냥 뻥 뚫리고 계속 있으면 안도감에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생각조차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길이 없고 정말 막혀 있다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네. 새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함께 찾아가야 그렇죠. 되겠죠. 함께 예, 또 찾아가야 되고요. 네, 여러 사람이 걸어가야 음. 길이 된다라고 네. 하니까요. 네. 네.
자, 책 속의 인물들 이야기를 이제 예. 본격적으로 한 분 한 분 해보도록 하죠. 첫 인물로 네. 녹도 장군 전봉준이 네. 나옵니다. 이 책을 사실 24명의 인물들 예전부터, 좀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뭐 연구하시고 그래 오셨지만 올해 초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전봉준 120주기 네. 뭐 이런 걸 좀 기리고 싶어서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볼 수 네,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뭐 과거에 이제 오래전에 뭐 인터뷰를 하고 그럴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누구냐라는 그런 네. 기자 질문에 이제 서슴없이 전봉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전봉준의 저 120주기가 네네. 사실은 지난해였어요. 네. 근데 지난해 이제 이 책을 처음 쓰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네, 그때 전봉준 장군의 그 절명시 아시죠?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남긴 시, 나라를 향한, 나라를 위한 나의 붉은 마음 그 누가 알아주겠느냐라는 그런 시를 남겼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착잡하게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120년 전에 41살의 나이로 죽은 눈빛 형형한 한 사내, 그 사내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내가 열려고 한 우리 역사의 길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새로운 길을 연 사람들을 이제 좀 함께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사람들, 이런 순서로 구상을 했었어요. 그게 120주기를 맞았을 때였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끝난 것이 올해였죠. 예. 지금 전봉준에 관련된 네, 이야기를 네.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처해져 예. 있는 상황이 구한말과 비슷하다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네. 것도 아니고요. 예. 또 가령 뭐 지배와 피지배 뭐 지금은 이제 권력과 말하자면 그렇죠. 이런 문제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가령 뭐 지금 상위 10%의 어떤 뭐 재벌이라든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뭐 부가 전체 부의 뭐 절반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뭐 사실 뭐 역사의 상상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외국 군대 불러들이지 않고 네. 농민군의 그 요구대로 개혁 정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만약에 이루어졌다라면 네. 그 이후에 우리의 한국사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전봉준이 내걸었던 그 깃발은 제폭구민 보국안민이거든요. 네. 사실 그거는 오늘 따져보아도 마찬가지이죠. 폭정에서 민중을 구해내는 일. 네. 뭐 덜어는 이제 우리 시대에 무슨 폭정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이를테면 뭐 최근에도 일어난 구역에서 안타깝게 죽은 19살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그 친구에게 한국 사회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폭정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폭구민은 현재에도 유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보국안민인데 그때도 외세에 휘둘리고 있었던 거였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세가 가보 농민군을 이제 정부군이 네.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당시 집권자인 민비 그리고 고종은 외세를 끌어들여서 막아냈잖아요. 네. 사실은 그것은 한 역사의 자율적인 발전, 자율적인 전개 과정을 가로막은 셈인데요. 그러니까 지배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슴없이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교훈, 이런 것은 뭐 지금 우리가 성찰을 해 보아도 상당히 값진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 그때 집권 세력이 외세를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면 이제 역사의 가정은 무의미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역사의 가정을 많이 할수록 역사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가 넓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뭐 과거에 대한 한낱 부질없는 꿈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그 길을 열어갈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때 외세가 끌어들이지 않고 전봉준이 그 농민군과 함께 호남 지역을 직강소로 이렇게 자치적으로 운영했듯이 네. 한양까지 들어와서 우리 전국을 이제 민중들의 자치기관으로 운영을 했다면 네.
그때 그렇다면 역사는 정말 신바람 나게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죠. 예. 저는 무의미하건 말건 상상해봤거든요. 저는 굉장히 선진국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예. 지금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그 뒤처지게 되는 어떤 계기도 네. 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 문화 역량이 크죠.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선 시대를 다 쇠퇴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저 미국의 유명한 한국학을 공부하는 브루스 커밍스라는 학자가 한국사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에 네.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장한 것인데요. 14세기 당시에 조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네. 정치 경제 체제를 네. 구성하고 있었던 나라죠. 네. 우리는 그런 선진적인 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이제 지배 세력의 문제가 있고요. 저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래로부터 역량을 어떻게 잘 모아내느냐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네. 역사적인 가정이나 상상은 무의미하다는 말은 너무 과거만 보고 하는 말이라는 네, 저는 생각이 그렇- 들어요. 미래를 보면 좀 상상도 해보고, 그렇죠? 반성도 해보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그러면 굉장히 좀 요절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교수님께서 가장 존경하시는 전봉준이 네. 21세기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한다면 어떤 거라고 예. 보세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전봉준이 살았을 때 엄청난 고통 속에 잠겨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그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았죠. 하지만 전봉준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현실에 맞서서 이 현실을 바꿔보겠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 이제 깃발을 들었고 그 깃발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온 삶을 던져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순응하지 말고 지금의 현실과는 다른 현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현실을 함께 꿈꾼다면 실현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전봉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물론 전봉준이 실패했다고 해서 역사상에 실패한 것이 반드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 수많은 사람들이 녹두의 꿈을 꿔왔잖아요. 그 이후 한국 근현대사를 보더라도 전봉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시리에 젖지 않고 독립운동에 나서기도 했고요. 네. 또 군부 독재 아래에서도 전봉준이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움직였죠. 그래서 거침없이 군부 독재에 맞서서 돌을 들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민주화가 진행이 네. 된 거죠. 다만 아직까지 더 성숙한 그런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했고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전봉준이 내걸었던 그 제폭구민, 보고간민 이런 이상 그런 그 길 이것은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전봉준의 혁명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네. 저 바다 건너에서는 네. 마르크스라는 그렇죠. 예. 자산가가 있었는데 BBC가 꼽은 예. 1000년 동안 가장 이 세계에 좀 영향력을 예. 미친 자산가 예. 1위로 마르크스를 꼽았더라고요. 네. 마르크스가 했던 말 중에서 이 노동자 계급의 지적인 발전 예. 이야말로 유일한 희망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영국 BBC는 영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이죠. 거기서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 그게 1999년 12월에 조사한 거예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근데 거기에 뭐 찰스 다윈, 그 임마누엘 칸트,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가 꼽힌 거죠. 한국 사회에서는 마르크스를 이야기하기가 자유롭지 못해요. 이제 마르크스를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좀 너무 왼쪽으로 가 있는 사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제 BBC의 설문조사가 중요한 거죠. 마르크스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사실 마르크스가 없었다면 마르크스의 그런 사상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8시간 노동제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 8시간 노동제도
마르크스가 노동 계급의 단결을 강조했고요. 그런 단결 속에서 노동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8시간 노동제가 이루어진 거죠.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기에는 8시간 노동은 꿈도 꾸지 못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16시간 노동, 그리고 어린이들이 또 노동을 했었고요. 5살짜리를 탄광에 집어넣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레미제라블 영화도 보셨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비참한 상황, 이런 것이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사실 그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아직도 물론 아까 들머리에 말씀드렸던 그 비정규직 19살 청년의 비극도 있고 그렇지만 하지만 그때보다는 나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르크스의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마르크스는 노동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뭐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노동자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를 보내지 않아요. 그 미래 사회의 희망은 그냥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이 지적 발전을 이루었을 때, 그래서 노동 계급의 지적 발전이야말로 미래 사회의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를 세계인들이 그렇게 높은 가장 영향을 끼친 사상가로 이렇게 꼽은 이유는 뭐 그것이 반드시 소련, 뭐 동유럽 이런 혁명만 가지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기와 힘, 그리고 사상적 무기를 줬다는 점, 이런 거죠. 이를테면 뭐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민주당 계열, 이 사람들의 사상도 뿌리를 가지고 가면 마르크스의 그 젖줄을 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중에 잠깐 궁금한 것이 그러니까 마르크스 당시의 노동자, 또 현대 사회의 노동자, 어떤 면들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차이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의 사무직 노동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덜어는 노동자 하면 육체 노동자로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더 이상 마르크스 이론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하지만 마르크스의 책 어디에도 자신의 그 노동자를 육체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내면의 세계를 외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화시키는 근데 그거에 생산 수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르크스가 얘기한 노동자죠.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자본가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언론사에 들어가서 임금을 받고 했고요. 그렇죠. 지금도 사립대학교의 교수라는 교육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라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그 노동자가 사회의 절대 다수인 사회, 그건 사실 21세기 지금이 훨씬 더 적합한 거죠. 근데 본인들은 다르다. 또 노동자 어떤 그 계급성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본인을 인식한다거나, 그렇죠. 또 다른 태도들을 보이거나,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움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 책이 사실은 이 세기를 연 사람들 책에 많이 나오는 뭐 마르쿠제나 그람시나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이제 그 분석하고 있는 대목들인데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해야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를 위한 정치, 경제, 사회를 만들어내려면 사실 노동자들의 단결이 필요한데 자신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가 아니게 만들어 나가는 학교 교육, 그리고 언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스스로 노동자가 노동자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죠. 근데 그런 거를 많이 벗어난 사회가 유럽 사회인 거죠.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는 노동계급에 정말 노동조합에 바탕을 둔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집권하고 있는 프랑스 사회당이라든가 스웨덴 사회민주노동자당, 뭐 독일의 3인당, 그런 정당들이 집권을 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뭐 독일은 지금 메르켈 총리가 뭐 10년 넘게 이렇게 집권하면서 아주 보수적인 아성처럼 보이지만 독일 대학 등록금이 여전히 없습니다. 이제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 등록금 엄청 비싸죠. 대학생들 등록금 내려고 알바하고 정작 수업 시간 때는 꾸벅꾸벅 졸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그 젊은이들을 보고
수업 시간에 성실하지 못하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한가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사실은. 맞아요. 초반에 좀 빠져나간 얘기지만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얘기하면 할수록 참 정말 적합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팬이 많으시죠. 그러니까요. 네.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눈빛도 진짜 날카로우시고요. 이렇게 빠져듭니다, 얘기에. 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죠. 혁명적 사상가뿐만 아니라 네. 이 책에는 좀 의외의 인물도 나오고 있어요. 숲속에서 그 자급자족한 예. 전원 생활을 기록한 월든. 네. 월든의 저자죠. 헬리 네. 데이비드 소론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귀농이나 전원 네. 생활을 꿈꾸는 분들 많이 읽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서로의 그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책이 의외로 네. 시민 불복종이라는 예. 책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좀 의외로 정말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월든도 사실은 뭐 가치 있는 책이죠. 지금도 많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즐겨 있는 책이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소로는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전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짧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쓴 책이고요. 근데 소로가 더 사실 한국 밖에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 불복종 개념입니다. 근데 그거 역시 사실은 전원 생활을 할 때 싹 튼 생각인데요.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소로에게 가서 인두세, 당시 인두세라는 게 네네. 있었어요. 그걸 물리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부당한 정부의 그 지시 또는 부당한 그 세금 징수 여기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민중의 권리다라는 거를 최초로 사실은 개념화해서 제시를 한 거죠. 소로가 살아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네. 소로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새롭게 발견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그 시대에 시민 불복종 개념이 많은 분들에게 정치 사회적 권리 개념으로 정착이 되기 시작한 거죠. 책을 보면 또 네. 조금 생소한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지금 그야말로 복지국가의 하나의 좀 모델처럼 제시가 되는 나라가 스웨덴 같은 나라인데 여기 이제 타게 엘란데르라는 예. 총리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습니다. 정치인으로 무려 35년을 살았는데, 네. 근데 이분이 총리 사퇴 후에 살 집이 없었다. 예.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네. 이분으로서는 뭐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야, 이 정치인이 이렇게, 어. 예. 그런 나라 국민들은 참 행복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네. 저는 이 달력에서 눈에 이제 띈 부분이 민중의 집과 개개인의 자발적 학습 모임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깨어있는 스웨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어떤 경제적 부라든지 또 어떤 문화적인 앞서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나가고 있는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내부적인 축 이렇게 작동을 예. 했다고 보시는 겁니다. 네, 네. 그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엘란데르라는 인물을 우리가 무시할 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 복지국가의 틀을 만든 정치인이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장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리가 되어서 20년 정도를 네. 계속해서 집권을 해요. 근데 그게 뭐 우리 한국 정치의 누구처럼 뭐 부당하게 뭐 선거를 그 개헌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다 그 스웨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사퇴했을 때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물러난 겁니다. 네. 더 할 수 있는데도 임기 중에 이제 나는 스웨덴이 이제 다른 지도자를 뽑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 이상 이제 총리 할 생각이 없다라고 네. 한 거죠. 그런데 총리를 그렇게 20년 넘게 하고 국회의원 장관까지 합치면 정말 한국 사회에서 국회의원 장관 그리고 최고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아니니까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은퇴를 한다면 그 사람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역대 대통령을 돌아봐도 알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스웨덴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우리 총리를 위하여 총리가 우리들에게 국가는 민중의 집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 주었는데 정작 본인은 돌아가서 살 집이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만들어
주죠. 근데 더 또 감동적인 것은 엘란데르 총리가 이제 서거하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 집은 총리를 위해서 지어준 집이기 네. 때문에 나는 다시 국가에 반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나라인 거죠. 그리고 그런 나라가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스웨덴 국민들이 있었고요. 엘란데르가 또 강조했었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학습 그리고 토론입니다. 엘란데르는 그 총리 재직 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노동조합 대표자들 네.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이런 자리를 끊임없이 해갔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국가라는 그런 타협이 가능했었고요. 뭐 거기에 적극적으로 엄청난 세금을 기업인들도 내게 되었고, 이제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 저녁 먹는 자리에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공개가 되고요. 많은 스웨덴 국민들도 함께 그런 학습 모임을 만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스웨덴에서는 뭐 더 이상 복지국가가 다시 후퇴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 복지체제를 70여 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지만 한국 1인당 GNP보다 뭐 지금도 2배 이상 네. 뭐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엘란데르 같은 그 멋진 네. 정치인의 등장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를 가질 만한 자격이 말하자면 스웨덴 국민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그렇게 청렴하게 살았던 그 정치인에게 네. 말하자면 지지를 보내주고 예. 또 그런 심지어는 그런 미담이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알 수 있게끔 된 것은 네. 예, 뭐 본인이 뭐 어디다가 썼다기보다는 국민들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의미성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엘란데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 강연에 네. 가서 이야기를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를 돌아갈 집이 없었다. 네. 권력을 그렇게 오래 거머쥐고도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이 모아서 집을 지어줬고 서거하고 나니까 그 집을 또 반납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던 분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일반 평범한 시민들인데 그런 갈구가 있는 거죠. 그런 정치인에 대한. 근데 아직 그런 정치인들은 잘 보이지 않죠. 근데 만들어 가야겠죠.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정치에 네. 대해서 만약 가정을 해보면 뭐 그런 정치인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팔짱 끼고서는 뭐 그런가 보지 뭐. 또 아니면 어디다 숨겨놨나 보지 뭐.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태도들 속에서는 이런 정치인이 만들어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과 말하자면 그런 정치인을 가질 만한 어떤 시민들의 시민들이. 의식 예. 이런 것들이 네.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사실은 언론인들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사실 언론도 문제고 대학도 문제죠. 그러니까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언론을 비판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한국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가둬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네. 저는 언론과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셔야 될 역할이 네, 크십니다. 근데 그러게요. 문제가 많은 거죠. 그 문제가 많은 곳에 다 있으니까요. 예. 그걸 근데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네. 목소리를 내시는 게 상당히 이 사회에서 중요하고 정말 앞으로 막중한 네, 뭐 역할이 함께 있으실 나가시는 거라고. 분들이 네. 또 있고 그러니까요. 네, 네. 예. 새 길을 연 사람들의 이제 마지막 예. 인물로 진짜 격하게 공감했는데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진짜 민중, 네. 네티즌을 예. 꼽으셨습니다. 진짜 요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람들 생각이 어떤지를 보려면 내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심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네. 근데 그냥 환경은 그렇게 조성이 된 거고요. 그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이게 좀 성공적으로 또 네.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네티즌들한테도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네티즌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네. 있죠. 지금 이를테면 뭐 검색을 해보면 마르크스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시대에 그렇죠. 와 있어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죠. 네네. 근데 인터넷 시대에는 누구나 사실 언론인이 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나 또 페이스북 뭐 이런 걸 운영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1인 미디어 시대라고 네. 할 정도로 지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좋은 미디어, 이 좋은 매체를 가지고 선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폭력적인 거나 이런 영상물에 탐닉할 수도 있는, 그리고 아주 그 사소한 그런 정보에 하루 종일 빠질 수도 있는, 이를테면 뭔가를 검색하다가 자꾸 이어가면서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그 사소한 정보에 매몰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찍이 이제 마틴 하이데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호기심, 그리고 시시한 잡담, 이런 것 속에 평생을 낭비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요. 인터넷을 보면 정말 사소한 호기심, 시시한 잡담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조건 속에서 그냥 그 자기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 세상을 좀 더 의미 있는 곳으로 바꿔나가려면 네티즌 스스로 그 지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누구를 가르쳐주는 지적 발전이 아니라 네. 네티즌들 스스로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는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결단을 하고, 근데 혼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대학생이라면 같이 학교 다니는 학과 친구들, 아니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파트의 술 친구들, 아니면 같은 동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동창들, 마음에 뜻 있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그런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해 보는 이런 네티즌들의 지적 발전 운동, 네.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그냥 네티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맨 끝에 네티즌을 넣었지만, 저는 이제 바라건대는 뭐 앞에 있는 23사람의 인생, 그 사람들이 연 새로운 길, 이런 걸 다 학습하실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 한두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자기 삶의 어떤 거울로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이 지금 살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함석헌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대 자기 마음에 누구 한 사람 품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았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자신의 삶도 훨씬 더 그 풍요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네티즌, 그리고 네티즌의 지적 발전이야말로 저는 이 헬조선 시대의 희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공감합니다. 네. 네,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요, 새 길을 연 사람들 손석준 교수님과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4명 다 만나고 싶어지는, 정말 그렇게 빠져드는 이야기 속에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자 공식 질문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내 인생의 한 구절이란 질문이에요. 네. 네. 한 10여 년 전서부터 제 마음에 그 새겨두고 있는 구절은 사실은 전봉준이 남긴 그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라 위한 그 붉은 마음, 누가 알아주겠는가, 그 애국단심 수유지, 이건데요. 그 나라 위한 붉은 마음, 누가 알아주겠는가라는 그 전봉준의 그 이야기가 왜 저한테 새겨져 있는 구절인가 하면,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는 전봉준만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삶이 있는 사람들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쓰고 있는 소설의 소재는 이제 그런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코레바의 눈물, 아까 그거는 지금 영화화하기로 해서 많은 분들과 더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저는 그런 그 나라 위한 그 붉은 마음, 그 누가 알아주겠는가라는 그런 시를 남기고 그 삶에 살아있을 때 빛을 보지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의 진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나가는 작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네. 그 길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면서 네. 예,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에서 또 뵙지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손석준 교수님의 인생을 뒤흔든 인생의 구절까지 들어봤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꿋꿋하게 계속해서 나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새 길을 열어갈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른다.
상상력은 새길의 산문이다.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제 네. 자신도 새길을 열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벅차지고요. 그렇죠. 뭔가 네. 책임감도 좀 느껴지고 그래요. 이 역사 속 그 인물들이 말하자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을 했기 때문에 네. 바로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이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말하자면 변화를 상상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또한 이 밝은 희망찬 내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 또 의미 있는 책 들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